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애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세와 현대 읽고 있고요. 69쪽에 인간과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르네상스 철학에서 과학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은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것은 인간이 봉사를 해야만 할 초인간적인 질서의 척도에 따라 자리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척도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기 시작한 데 있다. 척도가 내 안으로 왔어요. 인간 안으로. 그리고 삶의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 자신이 체험하고 본 그대로의 인간을 묘사했다. 르네상스기의 특징은 개인주의인 거죠. 단독적인 인간이 삶의 이상으로 되고 국가 생활에 있어서는 국적을 따른 원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는 권력이 우선되고 진리에 대해서는 행위가 우선되고 이성에 대해서는 의지가 우선된다. 여기 이제 서문의 내용입니다. 뭐 서문 관련해서 진인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바로 마키아벨리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70쪽에 마키아벨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4명을 다룹니다. 국가 관련해서. 자, 마키아벨리,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플로렌츠의 재상의 비서였다고 해요. 그는 자기의 지위 덕택으로 정치와 인간을 알고 배울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리고 고대의 역사 기술자, 특히 리비우스와 폴리비우스를 열심히 연구했다고 해요. 로마사의 이론을 썼고 군주론 썼죠. 이 책이 메디치 집안의 로렌소에게 바쳐졌는데 로렌소에게 이탈리아를 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하나의 강력한 민족 국가를 형성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자, 이 군주론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르치죠. 자, 마키아벨리는 그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정치적인 행위의 바탕으로 삼는 일종의 정치적 현실주의를 국가에 관한 지혜의 핵심이라고 봤대요. 그래서 플라톤처럼 플라톤은 이상적 국가를 그렸죠. 철인 국가. 그렇지만 마키아벨리는 사실의 실제적인 진리를 쫓았다. 현실을 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72쪽을 보면 두 가지 요인들이 인간의 생활과 역사의 생명이 나아가는 길인데 운명과 개인의 재간이에요. 운명도 중요한데 개인의 노력, 재간이 중요하다. 군주의 강력함과 재간, 이걸 중시한 거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군주는 우선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인용문을 보면 군주론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위험을 두려워하고 탐욕스럽다. 당신이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한 그들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그들은 반항한다.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다른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군주는 멸망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고마움의 사슬에 얽혀 보존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리사욕이 작용할 때에는 사랑은 당장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공포는 그칠 줄 모르는 불안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된다. 요런 인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혹시 아래 문단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원칙이 생기게 된다. 즉 군주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면 악인이 되는 것과 또 필요할 때는 악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군주는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황적으로 나눠서 군주의 행동 지침을 좀 규정하고 어떤 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이상적인 개념과는 좀 별개로 군주라는 특수한 지위에서는 이게 이상적인 거야 라고 따로 떼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마키아벨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군주상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되게 달라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조금 특수하게 혹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국가 이익에 한해서 입각해서 얘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여러모로 좀 의문이 드는 지점들도 읽으시면서 발견하실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군주? 누가 원하나?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고 강력을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군주? 그거 다들 알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파생시키는 좋은 원고로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정답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군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잔악한 행위를 두려워하여 회피하여서도 안 되고 또 이익이 될 때에는 약속과 계약을 깨뜨려도 좋다. 군주는 겉으로 부드럽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특히 경건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오직 겉으로만 그래야 한다. 실제로는 덕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이런 덕을 행사하는 것은 해롭기마저 하다라고 하면서 동양 철학을 떠올려 보면 되게 좀 반대되는 경향성이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캐릭터화 시키고 있어요. 뭐 사자 같은 군주, 뭐 아니면 뭐 좀 유하게 보이는 부드러운 군주 등등을 캐릭터화 시켜서 뭐 그걸 약간 섞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군주는 운명의 바람과 변화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가능하다면 좋은 길을 피할 필요는 없으나 절박한 경우에는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읽어보면 군주가 되게 기회주의자적으로 그려져야 되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군주의 어떤 사명감으로서 그려진 맥락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동물적인 것으로까지 내려가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주는 사자일 수도 동시에 여우일 수도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동시에 사자임과 동시에 여우임 그런 캐릭터성을 부여하는데 글자 그대로 잔인한 이런 태도는 시대 변천을 말해주는 것 이외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중세기의 국가 철학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플라톤도 사람을 다루는 법을 동물한테서 배워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군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제 옛날에는 소피스트들만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소피스트에 대한 얘기를 굳이 왜 넣냐면 소피스트와 같은 궤변론자가 아닌 이상 이런 주장을 할 사람은 없었다 이런 맥락을 또 말을 하고자 넣은 것 같죠. 예, 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형태를 봐서는 힐스베르거가 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다기보다 되게 천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그런 맥락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힐슈베르거는 마키아벨리에게 되게 언짢은 거예요. 지금 기분이 나쁜 거지. 계속 반박을 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야. 윤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계속 서술을 하고 있어요. 주관이 개입된.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을 보면 가장 나쁜 것은 어중간한 조치, 즉 성과 악, 법과 폭력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세와 사보나 롤라에게서 볼 수 있다. 모세는 자기를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였죠. 사보나 롤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평화, 유화, 순환, 겸손 등의 이상을 내세우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실제적이지 못하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종교가 로마인들의 종교였다. 그리고 이런 종교만이 오직 소망스러운 것이다. 솔직히 이거 듣고 있는 그 구독자님들도 이거 보면서
마키아벨리가 너무 잘못했네.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하시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근데 이게 다시 읽어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모습이 지금 미국 같은 강대국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그런 실제 이제 정치인들을 떠올리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섬뜩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살아낸 대통령 혹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 따라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그렇죠. 어, 섬뜩합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서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통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해진 힘에 대항해서 자기의 힘을 유지해 나가려면 적어도 그 힘과 꼭 맞먹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어중간한 조치를 취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이룩할 수가 없다. 이게 되게 실용론자의 논리예요. 이게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건 이게 도덕적으로 악하냐 선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실제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내가 잡을 수 있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인 거거든요. 마키아벨리는. 이게 되게 실용적이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 논리에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보여서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아, 씁쓸합니다. 이거 읽을수록 씁쓸하고 섬뜩하고 그래요. 쇼펜하우어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는 오직 정치의 기술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었지 윤리적인 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했으나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실제적 정치 행위에 대해 뭐 정권을 잡을 수 있으면 부도덕적인 수단, 부도덕적인 목적 다 써도 상관없어. 이런 입장인 거죠.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도덕은 정치적인 공유성에 의해 가차없이 제거되고 만다. 마키아벨리는 언제나 정치적 한목적성만을 고려하고 또 이것을 결정적인 것이라고 함으로써 근세에 있어서의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암시하고 있는데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와 도덕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로 갔었는데 이런 분리가 그렇게도 많은 부끄러운 행동과 잔혹한 짓을 불러일으킨 동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믿고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당연히 군주가 도덕적으로 안 되겠죠. 그럼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도덕은 전적으로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건 인간의 행위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 도덕의 보편타당성 이런 걸 해시베르는 강조하고 그죠? 두 번째 잘못된 전제 다 해시베르거가 이 마키아벨리를 철저하게 이제 비난하면서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야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뒤에.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인간적으로? 어. 모든 인간은 다 나쁘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이게 주장을 했죠. 76쪽을 보면 그래서 부분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낼 권리는 없다 하면서 해시베르거는 강하게 이제 반박하고 부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마키아벨리즘의 지나친 점을 피하려고 하다가 요 부분 괜찮았어요. 76쪽의 두 번째 문단. 마키아벨리 사상 전체를 부정하기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 갈릴레이가 자연을 양적으로 관찰했던 것이 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세 칼 마르크스가 그때까지 무시되어 오던 경제적, 물질적 관계가 역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도 하나의 현실적인 것, 이 현실적인 것, 고려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인간의 약함과 정욕의 중력을 밝혀냈다. 이런 의의가 있죠. 그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설사 무절제하게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의 논리라고 일컬어짐직한 어떤 것을 지적해냈다. 그렇지만 이상주의자들은 이런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좀 상당히 긴 부분으로 길게 서술하셨는데 거의 반박 반론의 헬시베르거가 절반 이상을 지면을 할애한 것 같아요. 진희님은 마키아벨리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날에도 마키아벨리를 읽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날 아직도 그 강남 파락군의 초딩들 논술학원에서 읽거든요. 군주론을. 네, 그래서 그리고 출판된 책들만 두루두루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마키아벨리 이런 책들이 되게 학습 만화로서 혹은 이제 쉽게 쓰여진 버전으로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군주에 대한 혹은 군주를 떠나서 인간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으로서의 이런 사성서가 되게 잘 팔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저도 살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조언이랍시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저는 가감없이 얘기하는 타입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가감없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저는 저 스스로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들에서 지적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굳이 네가 너를 스스로 그렇게 깎아먹는다는 말은 제가 저를 스스로 낮춘다는 얘기예요. 네가 너를 스스로 그렇게 낮출 필요가 있겠니? 때로는 네가 잘 팔리기 위해선 너가 없는 것도 네 스스로 좀 보태서 얘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저보다 적게는 2-3살 차이 나는 언니가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많이 만나는 대표라는 직함을 단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그 당시에는 되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듯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옷을 입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일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고 일하는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직장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서는 그런 알력 관계 혹은 그 알력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말하기가 좀 능할 수 있겠다, 유리하겠다 이런 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겠지.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궁극적으로 일만 하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 일하면서 모여 있으면서도 굳이 마음을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입각해서 살거나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얼마나 존재가 공허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직업 의식이나 윤리를 말할 수 있다면 그 맥락에서의 화법, 화술, 능통하게 자기 자신을 잘 팔리게 피하라는 방법 이런 것들 아직도 유효하죠. 그런 맥락에서의 군주로는 아직도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논리 안에선. 그런데 이건 역시 오늘날의 관점에서 당연히 보면 또 되게 윤리적인 관점을 많은 수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점이라는 것 때문에 한계를 또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그런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은 수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글입니다. 마키아벨리도 궁극적으로 그 동시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자 했겠죠. 오늘날 보면 꼰대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이 또 도움이 됐었을 원고였으니 그 부분에 오늘날의 관점에서의 의미를 잘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요즘에 누구나 다 불륜을 저질러. 내 주변에도 불륜하는 사람이 너무 많어.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원래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랑 똑같아요. 원래 사람들은 악하고 원래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진 않죠,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도 많고 도덕적인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악한 것,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호기심에 이렇게 조금씩 선을 넘다가 그게 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악한 짓이 또 악한 짓을 붙들게 되고 성경에 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악한 것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추구할 필요는 없고요. 선한 것만 추구해도 진짜 모자란 삶인데 근데 마키아벨리 보면서 대통령도요 굳이 뭐 권력을 잡았을 때 독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선하게 정치 잘하셨던 분들도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은데 마키아벨리식으로 가다 보면 독재밖에 없겠죠. 그럼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77쪽. 자, 보댕. 씁쓸해요. 그래서 처세술이란 명목으로 악을 권유하는 부도덕함을 권유하는 세상이라니. 그래도 윤리가 무너지면 인간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리는 최후의 보루죠. 인간다움인 건데 중요합니다. 77쪽 보디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키아벨리 다음에 당장 말해둬야 할 사람은 프랑스의 국가법학자이고 주권 사상의 고전적 사람인 장 보댕이다. 왜냐하면 그의 이데올로기는 마키아벨리의 견해들을 이어서 발전시켰다고 해요. 보댕은 국가의 뜻과 자연에 비춰 국가의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어야 한다. 국가 위에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댕 자신은 그래서 뭐 권력이야말로 국가 생활과 법률 생활의 절대적 원리라고 봤대요. 국가의 통치자는 그 주권의 구석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 국가를 재밌는 게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권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것인가. 군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보댕을 보면 국가를 강조하죠. 이게 끝이에요. 보댕이 이게 끝인데 혹시 뭐 보댕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마키아벨리 이후에 최고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요. 군주의 한 개인의 힘에 대해서 논의하던 마키아벨리의 생각이 이 보댕 혹은 보디누스라고 써있는 이 사람에게로 오면서 군주의 권력이 곧 국가 권력이로 생각이 되는 그런 맥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재헌 사상 초반에 초창기 때 그랬던 적이 되게 많죠. 국가의 수장이 곧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자 힘이자 뭐 이렇게 다 일치시켜서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날은 뭐 요즘에 논의가 되던 되게 또 많은 수 논쟁거리가 되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할지 말지 이런 논의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더 감시 차원에서의 여러모로 견제 정치를 두는 게 오늘날의 관점이라면 이 당시에는 국가의 총수가 혹은 국가의 총수로 비견되는 다른 어떤 개인이 국가 권력, 최고 권력을 갖는 게 당연했구나라고 하는 이 국가의 어떤 초기적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78쪽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이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으로서 헨리 8세 폭정의 희생자가 되었다.
뛰어난 교양을 갖춘 휴머니스트였고 에라스무스의 제자인 동시에 친구였대요. 노련한 법학자, 경험 많은 정치가였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정치 소설을 썼죠. 유토피아. 이 소설은 자기의 조국과 시대의 상태에 대한 비판이었다. 풍자, 만화적 수법을 구사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적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과제들. 자, 79쪽을 보면 모호를 따르자면 정치적인 악의 주된 원인은 몇몇 안 되는 노동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 막대한 부가 모여 있는 반면에 다른 국민층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거나 조금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계속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있다. 요건 오늘날에도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부의 분배에 대한 논의인데 그런데도 일단 재산에 대한 범죄가 생기면 이 범죄는 엄한 벌이 내려진다. 재산을 불평등하게 갖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전체적 평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급진적이죠. 유럽의 여러 왕들은 정복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눠줘라. 요런 주장이에요. 그 아래쪽에 보면 더 나아갑니다. 자, 국민 경제의 전체적 근거는 농업과 자연 경제여야 한다. 화폐는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소유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물물 교환해야 한다. 인간은 재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루에 6시간만 일하자. 나머지 시간은 학문을 쌓는 데 쓰자. 참 좋은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사형은 폐지돼야 한다. 어려운 일은 노예와 범인들에게 시키면 된다. 전쟁은 야만적이고 동물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것은 종교의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다만 영혼의 불멸, 저 세상의 상과 벌, 하나님의 존재, 섭리의 지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낮은 계층에 속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거 시대의 한계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국가와 매우 비슷하다. 즉 모어에게 있어서도 이상적인 것이 첫 번째 것이요 결정적인 것인 한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다. 근본적인 견해가. 마키아벨리는 아까 마키아벨리 오직 사실만을 강조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경험주의자이고 근대적이에요. 그렇지만 토마스 모어는 휴머니즘뿐만 아니라 이상주의도 실현시키고 있다. 그래서 더 오랜 생명을 가졌고 보다 더 유럽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네요. 자, 토머스 모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재밌는 논의였어. 그 유토피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무어인데, 제가 이제 와서 이 토마스 무어의 내용을 접해보니, 지금의 생각에서, 관점에서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전제들을 좀 살펴보면, 공유가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공유 경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좀 불합리한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어떤 다른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체제든 그 체제에 이면이 있을 것이고 그 이면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부패될 수도 있고 다른 문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이상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고 그런 맥락에서 또 당연스레 전제되어 있는 소수자가 상정이 되어 있죠. 노예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게 그들이 사실은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좀 허점으로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맥락에 입각해서 읽어야겠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다른 의미들을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이 제목이 아무데도 없는 나라 되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꿈꿀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실제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데도 없어, 나라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긍정, 부정. 자, 81쪽 깜파넬라. 이탈리아의 도미니코 수도 회원이었던 토마스 캄파넬라. 이분은 이상주의자 사회개혁가였어요. 태양의 나라라는 책은 플라톤에게 바탕을 두고 있다. 근데 더 급진적으로 모든 개별적인 것을 부인하는 철저하게 획일화된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거 보면 거기에는 개인의 주택도 없고 개인적인 식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유로운 신앙도 없다. 상당히 급진적이죠. 공산주의인가? 자, 모든 것이 아무런 모순도 없이 유일하고 영원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어, 이런 이상적 질서 그리고 개인주의에도 반대합니다. 깜파넬라는 이상적인 교황과 같은 사제가 군주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교적 가톨릭적 세계관에 대한 그의 신앙도 있었고 그의 공산주의 때문에 그는 나폴리의 스페인 정부에 의해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 3년간 종교재판소의 신문 구류를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깜파넬라 어떻게 보셨나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읽었는데요. 재밌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개와 말을 올바르게 기르려고 애쓰면서 왜 인간을 올바르게 기르는 데는 힘쓰지 않는가. 이 말이 되게 직관적으로 재밌었고,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개와 말을 올바르게 기르는 사람이 인간과 가축의 구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건데, 그럼 인간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당연한 구도가 읽히죠. 그래서 깜파넬라가 생각했던 뭐 자유로운 신앙, 재산, 뭣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던 바랑은 조금 다른 말의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 좀 웃기고 너무 좀 급진적인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론가들이, 뭐 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면 그 중간치를 어쨌든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수정 보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뭐 비웃을 것도 아니고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근데 그 상상력의 영토를 넓히는 것,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철학적인 어떤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를 지식인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한때 신문을 열심히 봤었는데 요즘에 지식인들이 주로 하는 건 이런 상상력의 지평, 뭐 터무니없는 제안도 괜찮아요. 상상력의 지평을 넓힌다기보다는 그 자기와 반대되는 진영의 어떤 말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진다든지 뭐 요런 모습들, 서로 싸우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요런 모습들 자주 보는데 기존의 어떤 것들 체제를 비판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필요한데 깜파넬라처럼 뭐 터무니없어 뭐 그리고 토머스 모어처럼 이런 유토피아 이상주의 질러보는 것도 지식인의 책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자, 82쪽 그로티우스 이분만 하면 요 파트는 다 끝나는데요. 좀 양이 많은데 그로티우스는 지니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죠. 저는 그냥 쭉 읽으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로티우스는 우리 책 날개 부분에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요약 정리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적인 군주상이라든지 이상적인 국가라든지 체계, 뭐 토마스 무어의 뭐 유토피아 이런 형태가 제시됐다면 지금 그로티우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약간 앞질러서 8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해둬야 할 사람은 홀란트인 휘크 대 그로티우스 이 사람인데 그는 근대의 자연법과
국제법의 고전적인 학자이며 모어와 캄파넬라와 마찬가지로 르네상스기의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수정하고 거기에 잘못 알려져 있던 것들, 즉 법률의 영역과 법률의 이상적인 타당성을 다시 한번 밝혀준다 라는 점에서 그로티우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대 자연법과 국제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세부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83페이지에 그로티우스의 주저는 전쟁과 평화의 법률에 관해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쟁의 개념을 너무 폭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유로서의 전쟁 다시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모든 법률 생활이 곧 이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즉 그로티우스에 따르자면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전쟁. 예를 들면 민사적인 소송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둘째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전쟁.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전쟁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이 어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 국가의 개인들에 대한 전쟁. 그래서 국가가 개인들에게 어떤 권력, 법의 힘을 작용시킬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도 좀 그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읽어냈는데요. 예시가 맞는지는 잘 몰라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국가들 사이에서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얘기하는 4번째 이런 유형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4가지의 전쟁들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의 욕구들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법률적인 소송에 이르는 모든 경우가 다 여기 전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2권에는 재산, 영리권, 상속권, 유언, 혼인법, 단체의 권리, 통치권, 조약법, 약속과 맹서 되게 이 부분은 잘 보시면 이 당시에 이런 것도 규정해놨나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읽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보시면 또 재밌고요. 국가 권력, 법률 해석 이런 맥락들, 부당한 상태에 대한 보상 의무, 그리고 공사의 권리, 형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3권에서는 좁은 뜻의 전쟁 법규만 다루고 있는데 예컨대 자연법의 바탕을 둔 일반 규칙에 의해서 전쟁 때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가 전쟁 때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그 뭐라고 하죠? 군사 정권 시대에 긴급 조치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류의 작동 이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 그것에 대한 윤리성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무엇이 그 법을 유효하게 하는지 우리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일 것이고 전쟁 때 모략, 거짓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할 목적으로 신하들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 보복, 전쟁 선포, 적을 죽일 권리, 기타 육체와 생명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요. 육체와 생명에 관한 권리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까? 약탈과 강탈, 포로와 진자에 대한 권리, 포로가 집에 돌아갈 권리, 평화조약, 항복, 휴전, 인질, 재상, 저당 등등에 관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로티우스의 법에 대한 글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제1권은 정당한 전쟁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이 전쟁을 긍정하는 혹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맥락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 혹은 공동체의 이념에 위배되는 폭력을 삼간다는 전제 하에 질서와 법률을 회복시켜야 할 경우에는 온당한 전쟁이 허용된다.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가 어떤 국가가 혹은 개인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이런 맥락을 표방할 경우가 많겠죠.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온당한 전쟁이 된다. 그 3가지 이유들은 공격에 대한 방어, 정당 방위일 것이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 그리고 징벌을 하는 것 등등이 하나의 전쟁의 요소로서 전쟁이라기는 조금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폭력의 사용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징벌은 오직 이 나라들이 신법과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행해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댕을 잘 이용한 그로티우스는 마찬가지로 주권을 존중할 줄 알았었다라고 하며 주권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의 자연법의 내용들 혹은 성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국제법의 내용들을 줄줄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법에 대한 내용이 이 개괄로서 이 정도만 언급되어 있다 하고 끝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좀 힐시베르거가 아니면 힐시베르거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새롭게 오늘날 개정을 한다면 그로티우스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4페이지에서는 그로티우스는 자기 저서의 첫머리에서 법률의 보편적인 근거를 다루고 있고 법률 일반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법률의 배후에는 이익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률 대신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리를 정리를 해보자면 법은 궁극적으로 강한 자의 논리니까 법률이라는 가창한 이름 필요한가? 이런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로티우스는 이런 견해들을 물리치고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이익만이 모든 것이 동기가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하죠. 모든 것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이 된다면 오히려 행동 양식을 규정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이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과 아집을 통해서 똘똘 뭉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서의 뭐 행위의 결과 혹은 그 행위자가 뭐 법이나 정치권에 있다면 골치 아파지는 그런 맥락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를 이루려는 이런 충동에서 몇 가지 객관적인 기준들이 생겨나고 이런 기준의 법률은 바탕이 되고 있고 그 법률의 첫 번째 근원이 인간의 이성적인 임이고 사회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사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타당하고 블라블라 근원이 하느님의 의지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어떤 본성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 전체가 본성과 관계가 되는데 즉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종류의 본성인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뉘앙스가 완전히 근대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세의 냄새가 좀 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그러한지는 읽어봐야 되겠지만 질문 자체가 그렇게 근대적이진 않고요.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의 여러 가지 원리들로 저절로 밝혀지고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법을 되게 신봉하고 있지 않나 일부분상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고 단 그렇게 되는 조건은 우리들이 감각을 알맞게 이 원리들로 향할 때인데 이 원리들은 마치 외적인 감각을 지각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 역사가, 시인, 변론가들의 의견을 훑어볼 때 일종의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티우스의 논의를 쭉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을의 자연법들이 저절로 행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봉하고 있는 지점이 오히려 자연법은 작동을 멈추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들게도 하고요. 또 한 번 이어지는 우리들이 감각을 알맞게 이 원리들로 향하게 할 때 그렇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감각이 다른 방향을 향할 때는 이런 논의들을 근거로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되겠죠. 사각지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85페이지 그의 방법도 이런 것과 뭐 일치했는데 이제 명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그저 많은 명제들을 자명한 것들이라고 내세우는데 이런 종류의 명제로서 오직 몇 개만 내세우는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훨씬 비판적이지 못하고 스코피스에 비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 시대의 철학자들과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구체적이기보다는 일종의 좀 두루뭉술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나 후천적 증명에 관한 그의 논술, 이 부분이 조금 더 주목을 받나 봐요. 그 내용이 특별히 풍부하며 여기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학식을 활용하고 저작가들을 차례차례 인용한다. 조금 공을 들인 부분인가 봐요. 그의 인용은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부터 시작해서 고대 중세 문학, 철학, 신학, 법학의 여러 문헌들과 또 중세기 스페인 후기 스콜라 학파들 보덴까지 이르는 그런 책들을 계속 인용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은 재미있으나 철학적 비판적 검증은 충분치가 못하다라고 한계가 그어져 있죠. 그래서 즉 그로티우스는 저작가들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원리에 따라 선택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것
지금의 관점에서도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보에티우스, 이 그로티우스를 전공한 다른 학자, 오늘날 21세기에 있다면 다른 것들 발견해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했다. 이런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단에서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근거지음을 정당하기 위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원리를 깨뜨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이상적인 인간의 본성애로 다가가는 바른 길로 삼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법이 근거지음으로서 작동하고 어떤 인간 본성과 관계되는데 그 본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 본성이 뭐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근데 선천적인 부분은 좀 미약했고 후천적인 부분은 열심히 논술을 하고자 했으나 그것 역시도 주관적인 선택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정도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이상적인 인간의 본성애로 다가가는 바른 길이 합리주의적인 자연법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네, 그마저도 8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전문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뿌리를 잃고 허공에 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끔 합리주의적인 자연법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그냥 개요로서 생각해 주시는 편이 그로티우스의 어떤 형태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일 것 같고 그로티우스의 이상적이고 사회적인 인간 본성의 영원한 이념 이런 것들은 이상적인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다는 점, 이제 일종의 휴머니즘적인 꾸며낸 이야기로 되고 말았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비단 힐슈베르거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가들도 이런 식의 평가를 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코올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 보니. 다음에는 국가 권력의 근원이라고 해서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그리고 끝까지 이 국가 권력의 근원과 저항권에 대해서 서술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날 저항권은 민주화운동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국가가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또는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국가 주체의 다수의 주체의 방향성과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상정이 되면 저항권 발동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저항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발동 상황이 있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가 이 당시에는 이 그로티우스의 논의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됐는지 읽어보면 이 부분이 저는 좀 재밌었는데 86페이지 맨 아래 문단입니다. 국가 철학과 법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한 장은 언제나 국가 권력의 근원에 관한 이론과 이와 관련된 저항권의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저항권, 이제 일종의 대척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때 그로티우스가 부딪혔던 상황은 모든 국가 권력은 원래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약간의 중세 냄새를 버리지 못했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군주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영국의 제임스 1세의 국가론이 원인이 되어 생겨난 것이다. 이런 국가론에 따르면 나의 백성, 국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고 따라서 국민은 국가의 권력이 생겨날 때 법적으로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기껏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을 인격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바인데 인격이라는 점에서 이제 강조점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리다라고 했을 땐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근원적인 창조주의 위치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게 섞여버리게 됩니다. 국가 권력은 곧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즉 로베르트 벨라르민과 프란치스코 수아레즈 87페이지입니다. 는 국민주권 사상을 주장했다라고 나오고요. 105쪽 참조되어 있는데요. 뒤에 갈수록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가 봅니다. 군주는 직접 하느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받는다. 즉 이제 비로소 조금 더 근대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국가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로서의 국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고 우리가 실체를
없는 실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런 쪽으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맥락이 생기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 즉 국민이라는 거죠. 물론 국민들도 그 권력을 받는다. 그것은 인간과 국가를 창조하신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한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은 국가 권력의 근원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견해는 온건한 국민주권론을 뒤에 와서는 프랑스와 영국 자유주의의 급진적인 국민주권과 구별지어주는 하나의 관점이다. 라고 해서 그 후반에 본격적으로 제시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국민주권 이론, 중민주권론 이런 논의와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근대 초기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법합니다. 맨 마지막에 87페이지 아래에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88페이지에 이어서 군주가 자기의 권력을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잘못 사용하였을 때 국민은 폭력을 써서 이 폭군으로부터 풀려나도 좋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원래 국민은 공개적인 집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군주에게 맡겼던 권리를 다시 빼앗고 정식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외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때는 한 사적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군주를 죽여도 좋다라는 정당성을 직접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재밌는 점입니다. 우리도 그러했죠. 이제 군부 정권 시대에 누군가에게 총을 쐈고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국가적인 폭력 자체를 제거를 했는데 그 맥락이 여기 88페이지, 89페이지 맥락에서는 정당한 것처럼 읽힌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시는 조금 낡았습니다. 지난날에는 예수회의 적대자들이 예수 회원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멜란히톤의 다음과 같은 말 등등이 예시로서 주어져 있고요. 위에서 저항권이 발동되는 상황들 그리고 특수 상황과 더불어서 어떻게 저항권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밑에서 중간쯤 보시면 모나르코마키는 왕은 국민의 은총을 받을 때는 정당하지만 자기의 권력을 국민을 해치는 데 남용할 때는 왕의 장의리에서 내쫓고 필요할 때는 죽여도 좋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맥락들이 당시에 팽배했던 예사일로 여겨졌던 그런 류의 저항권의 발동 상황과 수행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알트하우스에 따르자면 자기의 권력을 절대로 양도할 수 없고 권력은 팔아넘길 수 없는 것, 통치자는 오직 위임을 받아 일하는 자에 지나지 않고 언제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로티우스를 따르면 사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 국민은 자기들이 원하는 통치자를 고를 권리가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로소 근대적인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눈으로서 직접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맥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89페이지까지 쭉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거 다 읽고 우리가 나눈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맨 아래 즉부터 끝까지인데요. 그로티우스가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통치자를 고를 권리가 있다는 것. 국민은 원래 자기에게 속하는 국가 권력을 한 통치자에게 완전히 맡겨버릴 수가 있다. 한번 이렇게 되고 나면 다시는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약이 있네요. 그리고 국민은 자기 스스로가 택한 정부를 제거할 권리가 다시는 없다. 앞에서 주장됐던 바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법 논의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신법과 자연법에 위배되는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 소극적 저항을 해도 좋다는 것 등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적극적 저항권에 관해서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것이건 계급이 낮은 관리로부터 오는 것이건 그로티우스는 반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것은 되게 근세 철학, 르네상스 철학에 입각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결핍이 있지 않았나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을 정말 다 읽어주셨어요. 너무 감동. 이걸 다
거의 한 이게 거의 얼마 8쪽 가까이 되는 걸 다 읽어주셨어요. 거의 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저는 83쪽을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권리라는 건데 뭐 영리권, 상속권 이 권리잖아요. 뭐 신하들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 적을 죽일 권리, 육체와 생명에 관한 권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법을 제가 알고 싶은 이유가 제가 법학과는 아니지만 법전을 뭐 헌법뿐만 아니라요. 많이 있죠. 법전 진짜 두꺼운 걸로 알고 있고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권리를 법전에 써 있지 않은 건 우리가 보장을 못 받죠.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의 뭐 어떤 뭐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헌법에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헌법에 써 있는 건 권리고 헌법에서 만약 헌법에 누락되거나 아직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권리로 보장을 못 받는 것이죠. 혹은 권리로 인식을 못하거나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인터넷 생기고 그 뭐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서 이전 세대는 예측도 못했던 그 권리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앞으로는 뭐 더 많은 권리들이 생겨나겠죠. 동물권 이런 것도 요즘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리들이 저는 되게 어 소중해 보였어요. 일단 여기서 그게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권리라고 써 놓은 것 자체가 문서화 어 함으로 인해서 그 권리가 생겨났죠. 그전에는 없었을지도 모르고 어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 이 법을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되고 일반 우리인들도 법을 알아야 되고 법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 조항을 우리의 국민의 요구로 그 법률 조항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인제 아직 논쟁 중이긴 하지만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법에도 인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 인제 인류 사회는 그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권리들 예 그런 생각이 83쪽 83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혹시 지니님은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수업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중학적으로 법학과에 들어가서 현재 3학년인데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요런 류의 철학적인 논의와 법에 관련된 논의가 하나의 사상사로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법 사상사라고 이제 키워드를 넣고 찾아보시면 이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이게 쭉 이야기가 법과 국가와 정치와 권력에 관련된 관점에서 서술이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조문으로서 이제 기능하고 기록으로서 존재한 법률, 법전, 법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명시화되었던 부분이 근대이고 그 근대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몽테뉴부터 시작하는 그런 류의 사상가들일 텐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문법, 즉 이제 글로써 적혀 있는 그 성문법에 입각한 그런 법의 장치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법의 조문들을 해석하는 이론들이 또 따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새로운 법들 있죠. 우리가 민식이법 이런 것들 특별법으로서 구성되는 데는 이점도 분명히 있는데
제일 좋은 건 기존의 법들을 활용을 해서 그 세부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판례들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세부적인 법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만들면 그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되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3쪽에 보면 이 주저가 제목이 전쟁과 평화의 법률에 관해서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국가 사이의 전쟁이 나오죠. 근대에 들어와서야 국가와 민족이란 개념이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죠, 사람들이. 국가, 뭐 민족 이런 것들이 근대에 와서 생긴 건데 그런 개념들이 그 전쟁도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라와 나라, 예, 국가와 국가. 아니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 다른 나라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그 나라 대 나라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법전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제 문서화, 성문화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대 국가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다뤘던 이 5분이네요, 총. 5분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군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보댕, 국가 권력을 얘기를 하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 이상주의 사회. 깜파넬라도 이상주의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상주의자였고 크로티우스는 전쟁 뭐 법률에 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 국가의 다양한 측면들을 뭐 군주, 뭐 이상주의, 뭐 전쟁, 뭐 법률 이런 것들을 다각적인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보는 느낌의 어떤 이상주의 이상 국가도 우리가 근대로 넘어가는데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군주론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만 있지 않은 게 뭐 이런 어쨌든 어떤 군주상을 마키아벨리가 제시했는데 그걸 반박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당시엔 더 많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군주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라의 권력은 나라의 법률은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논의하던 이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그런 시대 아니었나. 국가가 진짜 다듬어져 가는 게 보여요. 이 철학자들만 봐도 국가에 정말 주목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진희님은 오늘 그 5명을 다루시면서 좀 총정리하는 셈 치고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러한 르네상스의 철학으로 묶여 있는 시대가 우리 이제 프랑스 혁명과 같은 거대 사상, 17, 18세기를 앞두고 있는 그 16, 17, 18세기를 전반적으로 가능케 한 기틀이지 않았나 이런 느낌으로 읽었고요. 철학서 상사를 다루다 보면 이런 간간히 국가에 대한 논의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근세 그리고 근대로 접해서 들어오게 된 이 시점부터는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초기적 형태가 어떠하든 아니면 그것이 직접 국가로 연결되지 않아도 이성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뭐 인간 중심주의적이든 아니면 역사 서술이나 세계적인 관점까지도 여러모로 연결될 지점들이 보이는데 그런 맥락에서 정리를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본격적으로 정말 들어가는 챕터로서 읽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했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뭐 몽테뉴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데카르트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데카르트가 드디어 나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정말 기대가 돼요. 데카르트가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이게 그냥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후대 철학자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자 요번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